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만큼은 꼭 정리하고 시험 보자. 광쌤의 벼락치기 특강입니다. 자, 중1과학에 해당하는 내용 이제 마지막 클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중1과학이 끝나게 되는데요.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잘 정리해서 시험들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빛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단원인데 이 내용은 빛과 파동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미리 어차피 우리가 총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빛부터 나오지만 사실 이건 예예요, 예.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파동의 종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빛이 있고 소리가 있습니다. 이 파동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단원에서 그 상태 변화 했었잖아요. 상태 변화도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열 에너지. 이 열 에너지를 먹느냐 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되게 많은 거 배운 것 같지만은 에너지 배운 거예요. 열 에너지 배운 거고, 이 파동은 뭐냐면은요, 요게 바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있죠. 핸드폰. 여기서 만약에 서울에서 전화를 했는데 부산에서 전화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 거리가 꽤 먼데도 바로 실시간으로 통화되죠. 그렇죠? 뭐 와이파이 이런 데이터 전송 이런 것도 다 파동으로, 이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빛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파동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달받고, 또 소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겁니다. 파동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웨이브예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스 이렇게 보면 파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맨 처음 공부할 때 땅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지구, 지각부터 멘틀, 외핵, 내핵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 했을 때 지진파 있었죠. 지진파. 기억나요? 지진파에 P파, S파 있는데 이것도 요 파라는 게 들어가죠. 요게 바로 파동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요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파동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멘붕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상에서 알고 있는 요런 빛부터 시작해서 파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파동의 다른 종류인 소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하는데 쉽기는 개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빛의 성질을 먼저 공부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파동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빛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물체로 보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빛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보는 우리 인체 기관은 눈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이 인지하는 유일한 자극이 바로 빛이다. 즉, 우리 안구라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파동을 인지하는 기관이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앞서서 소리도 파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인체 중에서는 파동을 인지하는 기관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면, 글씨가 이렇게 안 써져. 눈과 그 다음에 귀입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파동을 인지하는 기관이에요. 자, 이때 광원은 그 빛 자체를 발생하는 애들이고 그 외 물체들은 빛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광원에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이 그 파동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빛이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전달 방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수많은 빛이 나오고 있어요. 요게 화살표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잘 안 보이나요? 이제 빨간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 광원에서부터 수많은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나오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 게 바로 에너지 전달 방향이에요. 이 중에서 요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요렇게 수많은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것 중에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빛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빛 중에서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빛을 인지하겠죠. 요 눈에 들어오면. 그리고 얘 같은 책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 눈은 무조건 빛밖에 못 봐요. 근데 어떻게 책이 보이느냐? 혹은 여기 있는 무슨 연필이 있다고 어떻게 보이느냐? 광원에서 나온 빛이 여기서 반사가 돼가지고 눈에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겁니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눈에 들어오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원은 그 빛 자체가 눈에 들어오면 보이는 거고, 광원이 아닌 물체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광원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보인다. 그래서 광원이 없으면, 빛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불 끄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약간 보이는데, 그거는 약간의 빛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시겠죠? 아니면 아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피부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시겠죠? 오로지 빛밖에 볼 수가 없다. 눈은 바로 그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과 합성해가지고 이제 빛에 대한 내용 중에서 색깔에 대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색깔들을 합성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막 더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합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우선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살펴보면 RGB 컬러를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원색이라고 하냐면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합성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빛을 한번 합성해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RGB 컬러를 섞으면은 요 세 가지가 다 섞으면, 자, RGB가 참 뭐냐면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예요.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이게 초록, 그 다음에 파랑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괜히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RGB 써가지고 하는 법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를 섞으면 흰색인데, 이걸 백색광이라는데 말 그대로 흰색이 아니라 투명이에요. 그래서 물감하고 다르게, 물감은 인위적이잖아. 그러니까 페인트나 물감이 인위적이라서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많이 섞이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져요. 근데 빛은요, 빛이 어떻든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자꾸 섞으면 밝아지기 때문에 색깔을 잃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RGB를 다 1대 1대 1의 비율입니다. RGB인데 여기서 그린하고 블루는 뭐 1대 1인데 얘는 막 5를 섞었다. 그러면 붉은색으로 보여요. 아시겠죠?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다 1대 1로 섞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이 1대 1대 1로 섞이게 되면 그러면은 백색광이 되고, 그 다음에 레드하고 그린을 섞게 되면 노란색이 됩니다. 이제 이게 암기적인 요소예요. 암기적인 요소인데 노랑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서 그대로거든요. 빨주, 노초, 파남보인데 빨주노초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에 노가 끼죠. 그래서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린하고 블루거든요. 그린하고 블루를 우리가 혼합하게 되면, 합성하게 되면 이건 그냥 읽어주면 돼요. 이거는 초록색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녹색이에요. 녹색. 그 다음에 요게 파란색. 파란색을 청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들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청록색이 돼요. 청록색. 여기 보이죠? 청록색. 됐죠? 이제 마지막, 요걸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뭐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 레드하고 블루를 섞게 되면 이게 자홍색인데 이게 보라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냥 영어로 이거는 보라 이렇게 하면 돼요. 보라. 이게 자홍색입니다. 됐죠? 아니면 베스킨 라빈스 베스킨 라빈스 그 로고 있죠? BR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BR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보라색 계열. 그렇게 해서 빛의 삼원색. 그냥 이게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거, 암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묻는 거라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건데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물체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광원 자체는 빛에서 나오는, 이게 이 빛 자체를 보는 거라서 만약에 빨간색 빛을 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초록색 빛을 쏘면 초록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물체의 색깔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광원이 아닌 물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빛을, 광원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어요. RGB 기본적인 성분에다가 이런 색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 중에서 자신의 물체의 색깔이라는 것은 만약에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만 반사하는 거예요. 빨간색만 반사합니다. 그럼 나머지 빨주, 노초 이런 뭐 다양한 색상은 어떻게 하냐? 지가 흡수해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물체가, 이게 좀 미미하긴 하지만 사실 온도가 올라가요.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과 빨간색이 아니고 흰색과 검은색 중에서 검은색 옷을 입으면 더 덥다 그러죠. 검은색은요 색깔이 없어요. 사실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모든 색깔을 다 흡수하고 반사하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다 흡수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블랙홀이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검은색 구멍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블랙홀은 안 보여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마저도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블랙홀입니다. 근데 검은색 옷은 모든 색깔을 다 흡수하긴 하지만 사실 여기 우리 일반적인 물체라는 것은 표면에 뭐 이물질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빛이 반사가 되긴 돼요. 그래서 보이긴 보이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검은색이라는 건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흡수하고 반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검은색이고 빨간색은 나머지 색깔은 지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 만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애는 뭐예요? 파란색 빛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원이 아닌 거는 반사된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만 반사된다. 여기다 쓰니까 헷갈린다. 그렇죠? 그러면 노란색에는 뭘 반사한다? 그렇죠. 노란색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흡수. 근데 그걸 3원색으로 표현하면 노란색 빛을 반사한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레드와 그린을 반사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예를 볼게요. 빨간색 장미와 주변에 여기 초록색 잎이 있죠. 여기에다가 자연각, 빨주노초, 파란보를 다 집어넣어주면 빨간색은 나머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해요. 초록색은 나머지 다 흡수하고 초록색만 반사해요. 그러니까 얘는 빨갛게 얘는 초록으로 보이는데 빨간색만 지금 여기다 광원이 쏴주게 되면 얘는 빨간색을 반사하죠. 근데 초록색은 빨간색을 흡수해버려요. 그 반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검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되겠죠? 반면에 요 똑같은 이거 왜 안 지워져? 똑같은 요 지금 초록색 지금 요 꽃에다가 초록색 조명을 하면 초록색이 들어오단 말이죠. 근데 빨간색은 얘를 흡수해서 반사를 못 해요. 그렇죠? 빨간색 물체는 그냥 얘 흡수해버려요. 반사 안 돼서 얘는 검게 보이는데 초록색은 초록색 반사해버리니까 우리 눈에 들어와서 초록으로 보이고. 자, 파란색 조명을 쏘면 파란색 얘가 흡수해버리죠. 초록색도 얘 흡수해버리죠. 반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빛의 반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아까 봤던 빛의 반사예요. 근데 이 반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의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빛의 반사는 빛이 진행하다가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반사된 게 우리 눈에 들어오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에 부딪혀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다. 그래서 반사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를 공부하게 되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 입사각이라는 건 들립자고 여기 반사는 반사돼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 표면이 있을 때 혹은 물체여도 관계없어요. 여기에 표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가상의 선을 세우는 기준선을 세우는 걸 법선이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파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 법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각도가 입사각이라 하면 요거랑 똑같은 각도로 반사돼서 나간다. 이해가죠? 만약에 물체의 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상의 법선이 이래요. 이때 만약에 입사한 빛이 이렇게 입사한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요 입사각과 똑같은 각도의 반사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죠. 반사되는 겁니다. 만약에 입사각을 더 작게 들어오게 되면 요만큼, 애게 요만큼이죠. 그러면 애게 요만큼 돼서 반사돼서 나가고 입사각이 크게 넓게 이렇게 들어왔다. 우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우와 이렇게 돼서 반사돼서 나가요. 되겠죠. 바로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거울에 대한 상을 우리가 살펴보긴 할 건데 중요한 게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유를 알아보자고요. 빛이 반사되어도 이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어렵죠? 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사실 파동의 성질을 뒤에서 공부해요. 파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빛뿐만 아니라 소리가 이게 진행하기 위해서 혹은 진행될 때 주변에 채워진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이제 어차피 뒤에서 배워요. 매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이라고 안 하고 매질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파동의 전달을 매개한다는 거예요. 매개한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파동을 전달해주는 택배 기사님 같은 건데, 택배 기사님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빠르게 배송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좀 천천히 배송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특징이에요. 봐봐요.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에요.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공기에선 빠르게 진행하다가 물에서는 느리게 배송돼요. 그럼 이렇게 직진하고 싶지만 물질이 달라지면은 얘가 이렇게 느려져요. 혹은 이 공기보다 더 빠른, 예를 들어서 더 빠르게 더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직진하고 싶지만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빠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봐봐요. 반사는요. 지금 여기가 공기가 채워져 있죠. 공기로 들어왔다가 여기를 뚫고 나가지 못해요. 이 물질의 반사가 돼요. 근데 나갈 때도 뭐예요? 여기도 공기지만 여기도 공기죠. 매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또 자세히 배우긴 하는데,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너무 쉽다니까요. 예.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게 반사 법칙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속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왜 속력이 안 변했어? 파동이 진행할 때 그 주변 매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단지 방향만 바뀐 겁니다. 빠르기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의 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게 거울이에요. 거울은 세 종류, 모양에 따라서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그래서 이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에 따라서 상의 특징, 거기서 반사돼 가지고 나오는 그 상의 특징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사실 뭐 예전 여러분 선배들 때, 교육과정 때는 그것들을 다 작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빛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상이 생기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작도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암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상이 생기는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원리는 거울은 항상 반사라고 했어요. 빛의 반사입니다. 상이란 건 뭐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이미지가 이게 바로 이거예요. 상입니다.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이고요. 자, 상이 생기는 원리가 뭐냐면, 그럼 왜 상이 생기냐면, 눈이 바보 같아서 그래요. 눈이. 빛이 항상 직진해 온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막 착시 현상 이용한 재밌는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 많이 봤죠. 그게 왜 그러냐면 눈이 바보 같아서 그래요. 눈은 굉장히 섬세한 기관이긴 하지만 무조건 빛이 직진해 온다고 봐요. 이게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 직진에 대한 성질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눈이 진화됐기 때문이에요. 얘가 꺾여서 왔다던가 반사돼서 왔다던가 그거 구분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 눈이 여기 있으면 얘가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빛이 이렇게 오면 반사돼서 왔죠? 근데 얘가 이렇게 반사돼서 왔다, 이걸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왔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직진해서 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여기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울 속 안에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면 거울부터 볼게요.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의 반사,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왜냐하면 반사돼서 되튕겨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에서 출발한 빛은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도 공기면 여기도 공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상의 크기는 물체 크기와 같습니다. 평면 거울은 약간 작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상의 모양은 좌우가 바뀐다는 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는 거울에서 물체까지 거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외운단 말이에요. 글로. 그럼 나중에 볼록 거울, 그 다음에 뭐 오목 거울,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절대 외우지 말고 그림 하나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그림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사람을 그리는데 대두로 그리면 좋아요. 대두로. 이게 거울입니다. 이제 여러분 전신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모습을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신을 다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선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돼요. 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제 광원이 있으면 수많은 빛이 쏟아지면서 이제 다 사방으로 반사가 되는데, 그 반사가 되는 것 중에서 내 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발끝에서 나오는,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반사된다는 건 우선 광원에 의해서,
광원에 의해서 반사된 빛인데 빛이 만약에 이렇게 왔죠. 그럼 요 면에 대해서 요 입사각과 반사각계 이렇게 반사되면 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입은 빛을 인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선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지저분하게. 그러면 요 발에 해당하는 것은 요쯤 그리게 되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게 반사가 되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근데 이 눈은 뭐라고요? 바보 같아서 이렇게 여기서 반사된 비침에도 불구하고 얘가 직진해서 왔다고 봐요. 그래서 다리가 이쪽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머리 끝을 보겠습니다. 뭐 사방에서 다 해도 되지만 그냥 이게 그냥 내 키에 대한 거 하나씩만 보자고요. 머리에서 들어오는 빛, 반사돼서 여기서 반사돼서 나온 빛 중에 수많은 반사되는 것 중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입사각과 반사각 똑같이 해서 반사되면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 빛을 갖다가 내 머리에서 반사된 빛이구나 이렇게 안 봐요. 우리 눈은 바보 같아서 여기서 직진해서 온 빛으로 옵니다. 이렇게 직진해서 온 빛으로. 그럼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대칭으로 선생님이 못 그리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그리게 되면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의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됐죠? 그럼 봐봐요.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평면 거울에 의해서 반사된 상은요. 물체와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키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좌우 대칭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를 보게 되면 내가 거울에서부터 이만큼이죠. 그러면 상도 거울에서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거울에 다가오면 거울에 있는 여러분의 상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가오는데 얘가 도망가죠. 점점 멀어지죠. 막 거울 속으로 막 가까이 가는데 막 멀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공포입니다. 공포. 그런 거 없어. 무서워. 그러지 마. 다가오면 같이 다가오고 멀어지면 같이 멀어져요. 그래서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는 거울에서 물체까지 거리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좌우가 바뀌는 내용은 요 그림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람의 전신 요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사람의 전신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울의 최소 크기는 뭐 사람의 크기랑 똑같아도 되는데 사실 거울이 요만큼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해가 되죠? 요 빛은 여기서 반사돼서 오고 여기서 오는 빛은 여기서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딱 요게 미니멈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요 전신 크기의 딱 절반 사이즈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의 기하를 보면 되는데 이 큰 상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하고 거울을 기준으로 하는 요 삼각형하고 요게 닮은 삼각형이에요. 닮은 꼴.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물체와 요 지금 거울, 그 다음에 상과 거울 사이 거리가 같죠? 그러니까 요게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여기도 1이고요.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도 1이에요.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가 2면은 여기가 4가 돼요. 즉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거든요. 그럼 전신의 크기에 해당하는 이게 만약에 2라고 하면 이 거울의 길이는 얼마? 1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80cm짜리 사람이라면 요 미니멈 그 전신을 보기 위한 미니멈 사이즈의 거울은 90cm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크면 되죠. 하지만 이 90보다는 작으면 전신을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상식을 가져가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좌우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화장실 가가지고 양치 한번 해보면 다 나오는 거야. 아니 집에 화장실 있잖아. 거기에 다 저기 뭐야 평면 거울 쓴다고. 평면 거울.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거울이 있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양치질을 한다. 이게 뒤통수예요. 뒤통수.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하는 걸 보자고. 그럼 여러분 여기 거울에 상이 생긴다고. 그럼 상도 여기 뒤통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치하는 걸로 보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면 빨리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망 나오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 나오. 공포야 공포.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흉측한. 자,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치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 봐봐요. 얘가 이게 지금 내 물체잖아요. 요게 상이고요. 요게 상입니다. 오른손으로 양치하죠. 그럼 얘도 똑같이 오른손으로 양치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양치하고 있으면 이것도 뭐야? 공포지. 내가 이쪽으로 양치하는데 얘가 오른손으로 양치해? 오른손으로 양치해? 오른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른손 양치할 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양치 같이 마주보면서 양치하죠. 근데 얘 얼굴 쪽으로 보게 되면 이때는 얘는 이쪽이 지금 오른손으로 양치하면 얘는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얘는 왼손으로 양치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얘가요? 그래서 여기 오른손인데 얘는 왼손으로 양치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게 이 의미예요.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이 그림들 이해하면 요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글로 나온 것들을 다 옳고 그른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볼록 거울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 마찬가지로 거울은 무조건 반사예요.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이 반사 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는 볼록 거울은 자, 여기 이제 물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어서 볼록 거울을 보면 여러분 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게 볼록 거울이에요. 반면에 그럼 오목 거울은 뭘까? 주먹으로 거울을 빵 때려서 이렇게 찌그러뜨렸어. 그럼 이게 이제 오목하게 들어가죠. 이게 오목 거울이고 여러분 쪽으로 배를 내밀고 있는 게 바로 볼록 거울입니다. 그러면 이 거울 자체가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요 면에선 여기 요 부분만 보게 되면 여기가 직선 이렇게 직선 돼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면이거든요. 요 부분만 보면 전체적으로는 휘어 있지만 그럼 여기는 입사각, 반사각 똑같이 입사각이 0이거든요. 법선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반사각도 0이에요.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긴 봐봐요. 요 부분에 대해서 법선을 세우면 약간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요게 법선이 되거든. 여기 입사각에게 그럼 반사각에게 해서 이렇게 반사돼서 튀어나가고 여기도 법선을 그려주면 이게 그림이 너무 쪼잔해가지고 여기 법선 그림이 여기 입사각 반사각 똑같이 들어온 거 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 거울의 특징은 뭐냐면 빛을 퍼뜨립니다 말입니다. 사방으로 퍼뜨려 이런 식으로 더 퍼뜨리는 이런 형태의 거울이 바로 볼록 거울입니다. 자, 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 볼록 거울의 용도를 먼저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크게 암기하지 않아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볼록 거울을 어디에 쓰냐면 자동차 옆에 사이드 밀러 그러니까 차선 변경할 때 뒤에 오는 차들을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죠. 이거 대표적인 거고 도로 안전 거울도 마찬가지 이거 사이드 밀러랑 같은 거고 도난 방지 거울 우리 편의점 같은 데서 뭐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빛을 퍼뜨려서 이렇게 볼록거리기 때문에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크기 아까 평면 거울은 원래 크기랑 똑같이 우리가 이제 상이 생겼죠. 근데 얘는 원래 크기보다 어떻게 되냐면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넓게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작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되나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작게 보이냐면 사람만 작게 보이는 게 아니고 주변도 다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같은 원래의 크기보다는 작게 보이기 때문에 넓은 부분을 다 이 거울이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드 밀러 여러분 부모님 차 보게 되면 뭐라고 있냐면 거기 거울에 얘가 볼록 거울을 쓰기 때문에 이게 뭐 눈으로 볼 때처럼 이렇게 볼록하진 않아요. 근데 살짝 볼록 거울이라서 사이드 밀러는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난 봉지 거울도 시야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이드 밀러에는 주의 문구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실제 보이는 것보다 가깝게 있음. 왜냐면 작게 보여서 자, 봐봐요. 자, 얘가 작게 보여서 어떻게 되냐면 넓은 면을 다 커버할 수 있지만 사람의 눈이 또 바보 같아서 작게 보이면 멀리 있다. 원근감 때문에 멀리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이는 대신에 실제로는 멀리 있다고 착각이 돼서 어떻게 실제 보이는 것보다는 가깝게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사이드 밀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봐봐요. 무조건 요거 상의 특징인데 요 가까울 때, 멀 때, 더욱 멀 때 가지고 이것도 한 5단계로 옛날에는 공부했어요. 여러분 선배들은. 근데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봤으니까 요걸 보는데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드 밀러 생각하면 되는데 멀 때는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애당초 얘네들은 다 원래 크기보다는 축소됐어요. 다 작게 보여요. 볼록 거울은. 그런데 멀리 있으면 아주 작게 보이고 좀 더 가까워지면 그 작은 거보다는 조금 더 커졌겠죠? 그렇죠? 그래도 축소됐어요. 그 다음에 가까워지면 아까 멀리 있을 때보다는 더 커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원래보다는 다 축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볼록 거울은 다 우선은 작게 보이는데 멀어지면서 점점 가까워지면 커지긴 커져요. 가까울수록 얘네들이 커져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보다는 다 작게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한자말을 썼습니다. 똑바로 선상인데 똑바로 선상하면 글이 길어져서 그냥 정립, 이게 바로 섰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섰고 똑바로 섰고 똑바로 섰고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 당연히 똑바로 서야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목걸은 뒤집어지기도 해요. 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볼록걸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자, 사이드 밀러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혹은 도난 방지 거울 생각하면 돼요. 넓은 면적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상들은 다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으면 더 작아지고 가까이 있으면 그나마 약간 작아지고 그리고 다 똑바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드 밀러인데 지금 요거 선생님이 그 오목거울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게 뒤집어진 상이 되면 여러분 운전 못해요. 아시겠죠? 다 똑바로.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거 사이드 밀러 보게 되면 차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차선의 차가 이렇게 멀리서 오면 이렇게 작게 보이면서 이렇게 오면서 다가오면은 점점 커지게 보이는 겁니다. 부웅해서 이제 얘가 나보다 속도 빠르게 옆 차선에서만 이렇게 달려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좋아요. 자, 이제 오목거울을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거울은 항상 빛의 반사 원리.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인데 이게 아까 물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오목한 거. 얘는요. 요 면을 이렇게 끊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끊어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선을 그려서 입사각, 반사각. 법선 그려서 여기 입사각, 반사각 하게 되면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아주고 여기서 오는 거 모아주고 여기서 해서 모아주고 이거 한 점에 모이거든요. 이 모이는 점 우리가 초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게 포커스예요. 포커스를 왜 P로 쓰냐? 포커스, 포커스. 그렇죠? 초점이 안 맞는다 이런 게 이 곡면을 초점에 맞도록 아름답게 잘 이렇게 가공을 해야지만 요 비율이 맞도록 가공해야지만 제대로 된 오목거울인데 여기에 이런 데가 삐뚤빼뚤하면 반사법칙 만족했는데 초점에 안 맞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오목거울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빛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여기다가 전구를 두는 거예요. 전구.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요즘에 LED지만 전구를 이렇게 뒀어요. 좀 잘 그려보자. 전구가 이렇게 해서 전구를 뒀어요. 그럼 우리 앞부분을 밝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빛이 사방으로 나간다고. 그럼 여기서 나가는 건 앞으로 나가니까 문제 없는데 뒤로 나가는 건 쓸데없는 빛이죠. 나가는 거를 어떻게 되는 거? 반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쏴주는 겁니다. 자, 파동에서 좀 공부하겠지만 선생님 방금 그림은 반대로 그렸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빛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빛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돼서 여기 초점에 모아졌죠. 반대로 그러면 여기서 빛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가면 거꾸로 그 모양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전구를 초점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사하면 이렇게 직진, 반사하면 직진, 반사하면 직진, 반사하면 직진, 반사하면 직진해서 여기 빛을 앞으로 쫙 모아주는 게 바로 이런 자동차 헤드라이트, 태양열 조리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라이트는 여기서 빛을 쏴주는 거고 태양열 조리기는 태양을 반대로 여기다 음식을 놓고 초점에다 음식을 놓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쪽에 태양빛하고 열이 모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되겠죠?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상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해도 더욱더 멀 때부터 가까울 때로 보게 되는데 잘 보세요. 우선은 얘네들은 좀 복잡한데 절대 자동차의 사이드 밀러를 오목거울로 쓰면 안 된다. 그걸 기억하세요. 우선은 멀리 있을 때 크기는요. 멀 때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든 작다가 갑자기 가까워지면 얘가 커져요. 큰 게 하나가 나와요. 확대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어져서 이렇게 올 때보다 원래 실제보다 작고 실제보다 작은데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울 때가 되면은 갑자기 확 커져 버려요. 원래보다 커져 버리는 이게 확대상.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 하나가 있고 아주 멀 때 둘 때는요. 이 두근 이게 아주 멀 때랑 멀 때는요. 뒤집어져. 이게 돌입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우게 되면은 다시 똑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 오목 거울에서는 요거를 잘 아주 가까울 때만 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차 사이드 밀러를 쓰면 여러분 차가 옆 차선에서 오는데 멀리 있을 때는 차가 뒤집어져서 와요. 그러면서 가까워져요. 그러다 여기 초점 안쪽에 대해서 아주 가까워지게 되면 갑자기 똑바로 되면서 얘가 이만하게 확대가 돼요. 이거 운전해요? 정신 나가지. 운전 못해요. 막 이거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오목 거울은 절대 사이드 밀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가까울 때 확대되는 특징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양면 거울 같은 거 있죠. 하나는 평면 거울을 달고 반대쪽은 오목 거울을 달아서 뭐 여러분 여드름이나 막 이런 거 볼 때 더 확대되는 거울 있죠. 그게 바로 오목 거울이에요. 근데 걔를 멀리서 보면 다 이렇게 뒤집어져요. 상이 뒤집어집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굴절이에요. 이것도 파동의 성질인데 빛의 굴절은 반사랑 다르게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빛이 되튕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이 물질이 바로 뭐냐면 우리 뒤에서 나올 때 요 용어가 매질이라고 합니다.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같은 거 할 때 원하는 방향이고 상대방 선수 맞고 골 들어갔을 때 뭐 공이 굴절돼서 갔다가 이게 바로 그 굴절이에요. 그럼 굴절의 원인은 뭐냐? 아까 반사는 매질이 달라지지 않게 입사하고 반사됐을 때 매질이 똑같기 때문에 속력이 안 변했죠. 근데 굴절은 뚫고 나가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져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빛이 원래는 자, 요거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여기서 진행하는 빛이 매질이 달라지지 않고 여기 또 공기라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직진해요. 그런데 갑자기 물로 바뀌면 느려지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꺾여요. 각도가 작아져요. 느려지면. 근데 만약에 빨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도가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파동의 역진 원리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 오목거울 얘기하면서 그 반대로 가는 거 얘기했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 각도보다 작아져서 느려졌어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면 느려져요. 그러면 물에서 공기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각도가 각도가 작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형태가 돼요. 들어갈 때 줄어들면 나갈 때는 커진다.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들어갈 때 줄어들면 나갈 때는 커진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이제 굴절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 법칙만 했죠? 여러분 굴절 법칙은 중학교 1학년에서 어렵다 해서 안 하는데 나중에 굴절 법칙을 이제 스넬의 법칙이라고 배웁니다. 이게 다예요.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예. 원인은 빛의 속력 차이라는 거라. 자, 빛의 굴절 현상이 이것도 그냥 작동을 하면 되는데 광선을 여러 개 그려서 복잡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걸로만 하나만 그릴게요. 원래 다리 길이가 여기예요. 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방으로 빛이 나가는데 그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만 하나만 그리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왔어요. 물 속에서. 근데 여기도 물이면은 그냥 직진해요. 그럼 이거 우리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공기로 나가기 때문에 빨라져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 더 각도가 더 꺾여야 되겠죠. 이해가죠? 좀 이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 각도보다 더 크게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 눈은 뭐다? 바보 같아서 이 빛이 굴절됐다는 거 파악 못하고 좀 그림이 이상한데 선생님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굴절돼서 왔는데 이 빛이 직진해서 왔기 때문에 발이 여기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떠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고기 같은 거 잡을 때 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작사를 던진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더 깊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더 밑으로 던져야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됐죠? 동전도 똑같아요.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빛이 막혀서 안 보여요. 근데 물을 담아놨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 좀 크게 그릴까요?
자, 동전이 있으면 이게 빛이 여기서 나온 빛이 여기서 막혀서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물을 담아 놓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빛 말고 여기서 나오는 빛이 꺾여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눈이 여기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빛이 얘는 직진해서 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동전이 여기 떠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얘랑 완전 똑같고요. 얘도 이제 그리면 되는데 안 그릴게요. 똑같아요, 얘도. 우리 젓가락 꽂아 놓거나 이러면 이게 꺾여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빛의 굴절 때문입니다. 되겠죠? 아마 작도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올바른 답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거, 아까 빛의 반사를 이용하는 게 뭐였죠? 그게 평면이 됐건 볼록이 됐건 오목이 됐건 거울이었어요. 그러면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건 뭐냐? 그거는 렌즈입니다. 렌즈예요. 그래서 빛의 굴절을 잘 보게 되면 이제 빛의 굴절을 이용한 렌즈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볼록 렌즈. 마찬가지로 여기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빛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굴절해서. 이것도 이제 작도를 하면 쉬운데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그게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거울하고 차이점은 거울은 반사가 돼 이제 여기가 볼록하니까 반사가 돼서 이렇게 나갔지만 얘는요 뚫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안경에 쓰이는 게 렌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체 우리 눈에 이제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아까 거울은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눈이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여기 사람 눈도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돼서 오는 건데 얘는 뚫고 나가기 때문에 사람 눈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여기다 쓰는 거고 물체가 여기 있으면 이 물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 때부터 가까울 때 보게 되면 어떻든 멀 때는 축소가 돼요. 그리고 거꾸로가 돼요. 볼록 렌즈는. 그러니까 축소가 되고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다가 아주 가깝죠. 그러면 다시 엄청나게 커지면서 똑바로 된 상이 만들어져요. 뭐랑 똑같아요? 아까 이거랑 완전 똑같은 게 뭐가 있었죠? 이거 오목거울. 오목거울하고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완전히 상이 똑같아요. 오목거울. 그래서 거울로만 알아두면, 그래서 오목거울을 알아두면 그거랑 대칭인 볼록 렌즈는 오목거울과 상이 똑같다. 그리고 이 렌즈에서는 용도를 보게 되면 안경,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 이렇게 요것들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볼록 렌즈냐 오목 렌즈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필요에 따라서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다 섞었어요. 가까운 거 볼 때, 멀리 볼 때, 가까운 거 볼 때, 멀리 볼 때, 가까운 거 볼 때, 멀리 볼 때, 가까운 거 볼 때, 멀리 볼 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섞어 쓰기 때문에 그냥 요 네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오목 렌즈로 가볼게요. 자, 오목 렌즈 같은 경우, 참 중요한 얘기 안 했다. 볼록 렌즈는 그래서 빛을 모아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오목거울하고 얘네들의 상이 똑같이 나오냐면 오목거울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목거울. 자,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됐죠? 빛을 모아줬죠. 그래서 똑같은 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오목 렌즈 보게 되면 여기가 오목하죠? 얘는 빛을 퍼뜨려요. 그럼 얘가 상이 뭐랑 똑같겠어요? 아까 봤을 때 볼록 거울하고 똑같아요. 빛을 퍼뜨려요.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오목 거울,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이드 밀러 생각하라 그랬죠. 멀리서부터 오게 되면 무조건 다 똑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울수록 점점 커져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작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아요. 얘랑. 그래서 오목 렌즈 보게 되면 우선 원리는 빛의 굴절이고요. 멀 때부터 가까워질 때 보면 다 기본적으로는 작아요. 다 작은데 멀 때는 아주 작고 똑바로 서고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커지지만 그래도 작고 그 다음에 똑바로 되고 가까울 때는 그래도 작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섰습니다. 하지만 얘보다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성장한 때문에 근시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목 렌즈를 여러분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목 렌즈를 끼기 때문에 그 반대편으로 렌즈가 특히 그 눈이 많이 나쁜 학생들은 오목 렌즈가 심한 오목 렌즈를 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봤을 때, 즉 안경을 쓴 학생을 봤을 때 눈들이 작아 보이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물이 조금 안 좋아 보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안경 벗었을 때보다 도수가 높은 그 오목 렌즈를 쓴 학생들은 눈이 더 작게 보인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고요. 용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용도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렌즈는 얘네들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 한번 모아볼게요. 볼록 거울은 반사, 거울은 무조건 반사, 렌즈는 굴절인데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가 바로 상이 똑같아요. 이유는 빛을 퍼뜨리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러면 볼록 거울 여러분 잘 기억하죠? 이게 바로 자동차 사이드 밀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축소된 상, 그리고 똑바로 선 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먼 데서부터 가까워질수록 커지기는 커져요. 커지기는 커지지만 그래도 원래보다는 다 전체적으로 작은 상. 끝났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반면에 오목 거울은 반사고 볼록 렌즈는 굴절인데 얘네들은 다 빛을 모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상의 특징이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멀리서 있을 때는 작고 뒤집어진 상이에요. 하지만 아주 가까워지면 똑바르고 확대된 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외울 게 없죠.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제 파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동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동이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 진동이 퍼진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에너지 전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매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거든요. 이것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기만 하는데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따로 파동이라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한번 볼 건데 실제 여기서 매질에 해당하는 게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거거든요. 요 군인들의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실제로 요 군인들이 직접 이동을 하지 않고 제자리 진동만 할 겁니다.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 그림, 우리 인간 파동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매질이 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은 위아래로만 되고 있고요. 실제 파동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 됐죠. 이게 에너지 전달 방향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 이제 파동의 분류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오개념을 갖게 만들어 놨어요. 쉽게 설명한다고 이걸 줄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걸 잘 잡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파동은 횡파, 종파로 바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파동은 탄성파 혹은 역학파라고도 합니다. 전자기파로 구분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데 많이 틀려요. 탄성파는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돼요. 근데 전자기파는요.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돼요. 되게 특별하죠. 특이합니다. 이게 바로 빛이에요.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돼요. 그래서 진공 중에도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탄성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소리거든요. 소리는 매질이 없으면 안 돼. 지금 이 군인들도 군인파라고 할게요. 군인파. 군인파도 매질이 있어야 돼요. 매질이 뭐죠?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파동이 전달돼? 그러니까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달에 가면 소리 안 들린다 그랬죠.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매질이 없는 공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빛은 공기가 없어도 어떻게 된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기 때문에 소리는요. 공기가 있어도 전달되죠. 그렇죠? 물 속에서도 전달돼요. 심지어 고체에서도 전달되는데 고체에서 전달이 제일 잘 돼요. 왜냐면 매질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리는요? 소리가 아니고 빛은요?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느려져요. 그래서 아까 빛이 자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들어온 공기, 여기가 공기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 빛은요 이렇게 가다가 공기에서 진행하다가 물로 이렇게 직진하게 되면은 물질이 바뀌었죠. 근데 공기보다 물이 더 뻑뻑하죠.
근데 이 빛의 입장에서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데 매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방해돼요. 그래서 느려져요. 근데 소리는요, 공기에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매질이 물로 바뀌면 여기 매질이 더 빽빽하게 있거든요. 전달 잘 돼요. 그래서 더 빨라져요.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대로 안 배우고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려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파동이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파동이 있다. 대표적인 게 소리다. 됐죠? 그거 하고 우리가 이제 빛은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건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파인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는 좀 특별한 파동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매질이 있어야 되는 탄성파 중에서도 횡파와 종파가 있어요. 이거는 진동하는 거에 따라서, 진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횡파, 종파로 나타내는데, 횡파의 대표적인 게 물결파와 지진파. 우리가 지진파 우리 맨 앞 단원에서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 안 했어요. S파.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바로 횡파입니다. 지금 이 군인들은 위아래로 진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파동은 옆으로 나갔죠. 이렇게 수직으로 나갔죠. 이게 횡파고요. 군인들이 이게 아니고 허리 춤을 잡고 이렇게 양옆으로 흔들면서 파동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양옆으로 흔들 때 파동은 또 이쪽으로 진행하거든요. 예, 이렇게 진동,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경우를 우리가 종파라고 해요. 그 종파의 대표적인 게 요 음파하고 초음파, 이게 소리거든요. 소리. 그 다음에 지진파의 피파.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이니까 파동에서 이 탄성파, 매질이 있어야 되는 파동 중에서 소리가 종파다. 이렇게 여러분 거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리는 종파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고, 소리는 종파이면서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금 전자기파도 횡파, 종파가 있어야 되는데, 횡파는 대표적인 이게 바로 빛이거든요.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 과시광선, 요 눈에 보이는 요건데, 종파는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다시 제대로 된 얘기를 했으니까 소리에 대한 거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소리는 종파면서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전달하는 물질, 공기가 됐건 물이 됐건 뭐 고체가 됐건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반면에 빛이라는 것은 횡파이면서 그 다음에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된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횡파, 종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횡파라는 것은 매질의 진동 방향과 그쵸?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빛이고, 그 다음에 물결파가 있고, 지진파, S파 있다. 요 정도 체크해 두면 되는데, 특히 빛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돼요. 특히 빛은 횡파이면서도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 종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겁니다. 그쵸? 요 나란한 거를 종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게 소리가 있다라는 거. 초음파도 소리인데, 요거는 우리 귀로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로 인지 못하는 초음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고요. 지진파, 피파가 있다. 근데 소리는 종파이면서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파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요 이제 파동의 모양에서 지금 주로 이 종파에 대한 것보다는 횡파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분석에 잘 활용하는데, 요 용어 정리를 조금 해야 됩니다. 여기를 이제 진동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 진동에서 제일 높은 지점, 그 높은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마루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산마루 이러면 산꼭대기란 얘기예요. 마루가 순수 우리말이라 그러고, 가장 낮은 부분 있죠. 요 낮은 부분을 우리가 골이라고 합니다. 골. 가장 낮은 거. 골로 갈래? 그럼 너 지하에 파묻힐래? 막 이래서 너 죽을래? 막 이런 뜻입니다. 골로 간다는 게 이제 안 좋은 뜻이거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마루, 그 다음에 여기가 골, 이렇게 되겠고, 진폭이라는 거는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 거리인데, 요 거리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파장.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의 파동의 길이에요. 길이. 그걸 갖다가 마루에서 마루. 자, 이렇게 여러분 정의는 이렇게 마루에서 마루까지 길이. 그 다음에 골에서 골까지 길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요거를 쉽게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한 개의 파동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한다. 파동의 길이 장자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횡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종파에서는 요 마루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파동에 가장 뻑뻑한 곳, 빽빽한 곳이라고 하는데 매질이 뭉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매질이 덜 뭉치는 부분 있잖아요. 가장 듬성듬성한 거, 여기를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한 부분, 소한 부분, 이게 마루, 골, 이런 식으로 해당하고, 요 밀에서 밀까지, 혹은 소에서 소까지, 요게 이제 파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진폭은 아까 진동 중심에서 얘네들이 가장 이제 마루에서 골까지니까 요 지금 요 종파에서는 매질의 한 점이 앞뒤로 이렇게 진동할 때 그때 진동하는 폭의 절반이 바로 진폭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루하고 골, 그다음에 밀하고 소에서 용어가 다르다는 사실 그것들만 잘 체크하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파장이에요. 파장. 그 파장에 대한 거를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요소 해가지고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파장이란 걸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그리스 문자로 남다라고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나중 가면 이게 파장, 진폭, 주기 이렇게 한글 하는 것보다 이게 기호로 쓰는 게 훨씬 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한번 눈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한번 보는 거랑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이걸 딱 이렇게 보는 거랑 그래도 중학교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흘려 보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두 번 보게 되면 이게 훨씬 친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되는 건데 파장은요. 요게 한 파동의 길이, 거리예요. 그래서 마루와 마루, 골골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실 문제 응용해서 내면 여러분 다 틀립니다. 이걸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개가 한 세트. 4개가 한 세트. 잘 보세요. 4개가 한 세트는 뭐냐면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한 파장이고 골에서 골까지가 한 파장. 이게 하나의 파동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똑같은 모양. 이게 메롱이거든요. 메롱. 요게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하면 2개 파동. 하나, 둘, 셋, 넷 하면 3개 파동에서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4개가 한 세트가 마루에서 마루가 되면 마루에서 마루일 수도 있고 뭐 골에서 골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파동인데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골에서 골도 한번 볼게요. 골에서 골도 4개가 한 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이게 혀를 위로 올린 모양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4개가 한 세트 또 하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하나의 파동, 2개의 파동 혹은 하나의 파장, 2개의 파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라고 안 하고 요런 게 안 주어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여러분들이 한 파동을 혹은 한 파장을 구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4개 간 세트만 기억하면 쉬워요.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이에요. 그럼 2번째 파동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똑같이 모양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죠. 이게 하나의 파동,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요게 길이를 보게 되면 하나의 파장, 여기도 하나의 파장.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이렇게 외우지 말고 4개가 한 세트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래프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주어지면 거기서 4개가 한 세트 찾으면 파장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은 요 길이도 파장이지만 4개가 한 세트, 요 길이도 파장이 되고 요 길이도 파장이 돼요.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부터 주어져 있어요. 파동이. 그럼 여러분 잘 못 풀거든. 그럼 여기도 4개가 한 세트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주어지게 되면 요거 하나 빼고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잘 봐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합쳐지면 4개가 되죠. 그럼 여기가 한 파장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여기가 한 파장.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요게 하나가 완성 안 됐지만 요게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요만큼 올라가면 얘랑 합치면 하나 완성되죠. 그럼 이게 2개의 파동. 봐봐요. 이렇게 주어지면 되게 어렵죠. 물론 시험 문제에는 중학교랑 이렇게 안 내겠지만 4개가 한 세트를 기억하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파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럼 파장이 왜 중요하냐? 하나의 파동의 길이를 알아야지만 파동의 빠르기, 에너지 전달, 속력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진폭 여러분 잘 봤죠?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지점, 마루,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지점, 골까지의 거리,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고, 주기가 또 중요해요.
4개가 한 세트인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4개 한 세트가 만들어지는데 1초가 걸렸느냐, 2초가 걸렸느냐, 3초가 걸렸느냐, 이게 바로 주기입니다. 주기는 여러분들 항상 앞으로도 파동뿐만 아니라 주기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학에서 주기는 무조건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시간을 주기라 그래요. 주기는 시간. 주기는 시간. 아시겠죠? 주기는 시간이고. 진동수는 이거랑 역수 관계인데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역수냐면 잘 봐봐요.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는 타임의 약자인데 여기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프레퀀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위는 헤르츠라고 하는데 요 F분의 1이라고 해서 반대거든요. 반대로 F는 주기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왜 역수냐면 봐봐요. 1에 진동하는데 요 1의 횟수에 따라서 시간이죠. 주기가.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을 횟수라서 서로를 진동과 한 번 진동과 1초라는 서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얘들이 역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파동의 속력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빠르기라는 속력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거리를 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됐느냐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구할 수 있어요. 파동의 속력이란 거, 얘가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의 빠르기. 아까 군인들 가는 빠르기는 어떻게 됐냐면 파동의 거리가 뭐였냐면 파장이에요. 파장. 4개가 한 세트 만들어지는 요 파장을 시간이 뭐였죠? 주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요 거리 대신에 파장, 그 다음에 시간 대신에 주기를 넣어주면 이게 바로 파동의 빠르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의 역수가 바로 진동수였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파동의 빠르기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요. 파동의 빠르기는 보폭, 파장이 길수록 보폭을, 그러니까 사람의 다리로 표현하면 이게 종종거림을 하냐, 종종 걸어가냐면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볼폭을 넓히느냐 이거고요. 진동수는 다리를 움직이는 횟수예요. 그래서 빨라지기 위해서는 볼폭을 널찍널찍하게 가면서 다리도 빠르게 움직이면 빨라지겠죠. 이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느려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보폭은 좁게 하고 이거 발 움직이는 것도 천천히 움직이면 느려진다. 아무것도 안 어려. 이게 지금 선생님이 보폭으로 설명한 내용이 이게 실제 파동의 속력에 대한 개념이에요.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파동의 2가지 그래프를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항상 4개가 한 세트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횡파를 표현하면 요거랑 요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로 보이거든요. 완전히 똑같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게 X축을 봐야 돼요. 거리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는 4개가 한 세트를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파장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까지 숫자가 주어져 있죠. 만약에 4다 그러면 파장이 4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4m, 4cm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도 4개가 한 세트를 구하죠. 4개가 한 세트를 구했을 때 이때는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자 선생님 그래프에서 똑같은 그래프라고 주어지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똑같은 그래프 같이 보이는데 봐봐요. 모양 완전 똑같죠? 모양은 완전 똑같은데 여기에 지금 눈금이 4고 여기에 눈금은 2예요. 그럼 여러분 멘붕 온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게 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르냐? 근데 여기서는 거리기 때문에 4개가 한 세트 타졌을 때 파장이 4라는 얘기고, 여기는 4개가 한 세트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가 2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파동의 속력을 물어볼 수 있죠. 얼마냐면 4개만큼 걸어가는데 시간이 2초가 걸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파동의 속력은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가 거리냐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파동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소리. 대표적인 종파이면서 물질이 있어야지, 즉 매질이 있어야 되지만 되는 탄성파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인지하는 인체기관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선 빛을 인지하는 눈입니다. 얘는 전자기파를 인지하죠. 귀는 소리를 인지하는 기관입니다.
자, 눈은 빛을 이제 전자기파이면서 횡파인 형태, 요 빛을 인지하고요.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제 눈에 대한 얘기 아니고 요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귀는 소리를 인지하는데 이게 음파라고 합니다. 근데 탄성파기 때문에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파고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달에 가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바로 그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리의 속력에 비교하는 건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기체가 제일 소리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기 때문에 기체보다는 액체, 실제 물속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물속에서 소리 더 잘 들립니다. 고체가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 때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종이컵 전화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기대는 거. 이게 실제로 얘기하는 것보다 요 지금 소리를 실을 타고 가는데 이게 고체잖아요. 여기가 전달이 더 빠르게 돼요. 그리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보는 게, 기차가 막 오는 소리가 공기중이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기찻길에 여기 이렇게 귀를 대보게 되면 여기에서 기차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공기를 타고 오는 것보다 이 고체인 선로를 타고 오는 소리가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더 기차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오고 있다는 걸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매질이 아까 군인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훨씬 더 빠르게 운동하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를 비교했을 때는 고체일수록 더 소리 전달이 빠르고, 같은 고체건 같은 액체건 같은 기체 상태에서는 그 매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소리의 전달이 빠르다는 사실.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황과 온도에 대한 거를 여러분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빛체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전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거꾸로 됩니다. 이래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기 때문에 있으면 방해가 돼요.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아예 빛이 전달이 안 되기가 어떻게 돼요? 반사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반사법칙 공부한 거예요. 소리는 고체를 타고 진행이 돼요. 근데 빛은 고체를 통해서 아예 막혀서 전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액체 부분은 뚫고 갔기 때문에 굴절의 법칙 해가지고 느려졌다. 이걸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의 3요소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 3요소가 우선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소리의 작은 소리랑 큰 소리, 그 다음에 높낮이는 뭐냐면 고음과 저음, 음색은 뭐냐면 소리의 특징입니다. 소리의 특징. 그러니까 선생님 소리하고 예를 들어서 남자 소리, 여자 소리 구분되고, 바이올린 소리하고 피아노 소리 구분되죠.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게 음색입니다. 됐죠? 자,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파형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소리는 분명히 종파거든요. 근데 횡파로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종파가 맞는데 횡파로 바꿔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시겠죠? 일부러 종파를 횡파로 바꿔놓고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사실은 교과서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크기는 진폭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 얘네들이 이렇게 나타내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과학은 서양 학문인데 걔네들이 뭐 진폭이란 거를 앰플리튜드라고 쓰는데 어떻게? 우리말로 이렇게 바꾼 게 이런 거지. 그럼 여기 보면 똑같은 파동인데 진폭이 작은 게 작은 소리예요. 작은 소리, 막 속삭이는 소리. 근데 진폭을 크게 하면 큰 소리 막 목소리 좀 줄여 그러면 얘를 줄이면 돼요. 진폭을 줄이면 돼요. 소리 좀 크게 내 그러면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하면은 진폭을 크게 해주면 됩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실어야 되겠죠. 큰 소리 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진폭을 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높낮이는 진동수입니다. 프레퀀시.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성대 봤을 때 고음 소프라노 보게 되면 하면서 저음은 하면 이게 진동이 적어요. 그러니까 진동 적은데 고음은 하면서 진동이 많다고. 성대가 막 빨리 떤다고.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고음, 진동수가 작으면 저음. 그리고 음색은 이게 파의 형태입니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이게 뭐 범인 잡을 때 우리 지문처럼 우리가 이제 소리를 분석했을 때 이 파형이 사람마다 다 달라.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 파의 형태가 약간씩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피아노 소리, 아까 바이올린 소리로 똑같이 학교종이 땡땡땡을 연주해도 음색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크기면은 결과적으로 진폭이 똑같고,
똑같은 이제 그 고음과 저음이면 이게 이제 진동수, 이 진동하는 것도 똑같은데 파의 모양, 형태가 약간씩 다름으로 해가지고 이 음색이 달라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1학년 내용 모두 마무리했는데 하나만 더 이해를 할게요. 시험 문제 중에서 여러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게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나서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이렇게 때렸을 때 고음이 나느냐 저음이 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입을 대고 불었을 때 고음이 나느냐 저음이 나느냐를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자, 우선은 얘를 때렸을 때는 이 전체가 진동을 해요. 그럼 얘는 양이 많죠. 진동하려면 얘가 묵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진동수가 작고, 얘를 때렸을 때는 진동수가 커서 얘가 고음이 나와요. 때렸을 때는. 그런데 입으로 여기를 불면 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기만 진동해요. 여러분 입을 불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을 전체적으로 진동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공기가 진동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는 공기의 양이 적죠. 그래서 여기는 진동수가 크고, 진동을 많이 하고, 여기는 공기가 많으니까 얘들 전체적으로 진동하려면 진동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불었을 때는 여기가 고음이고 여기가 저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었을 때는 이쪽이 고음, 이쪽이 저음. 그 다음에 얘를 이 전체 담은 상태에서 얘를 전체적으로 뭐 실로폰 때리는 막대기로 때리게 되면 얘가 저음, 진동을 많이 못하니까 양이 적은 얘가 고음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면 뭐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해서 막 이렇게 꼬아놓은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1학년 정리 잘하고 또 2학년 때도 여러분들 벼락치기 특강은 계속 이어지니까 시험 공부할 때 그리고 시험 성적 받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